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춘모와 함께하는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시즌 3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누 세판짜기. 어떻게 보면 프리젠테이션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결편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 판을 짜자. 과거에 있는 부동산을 한 것을 어떻게 좀 세 판을 교통 종류를 앞으로 불타오르고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은 좀 가지고 있고 또 트렌드에 부합된 이런 것을 옥석을 잘 가려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판 짜기를 했습니다. 세 판 짜기는 부동산의 세 판을 짜서 현실에 맞게 어떻게 세 판을, 세금에 대한 판을 짜야 되는 거였고, 오늘은 미래의 판입니다. 자, 벌써 우리 문재인 정부가 파리 대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쉬운 말로 말해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장장 남아있는 4년 동안에 이 세 판은 어떻게 좀 짜볼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프레젠테이션의 기결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6강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금 얘기와 재테크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패러다임에 맞게 이런 것보다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띄운다든가 또 너무 과열되면 좀 죽일 때 이렇게 세금 정책으로 많이 하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이세. 어떻게 보면 작년 파리 대책 이후로 완결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양도세도 중과했다. 여러 가지 팔고 사는 그런 거래도 좀 힘들게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또 우리가 DTI 기준 이렇게 담보대출 같은 것도 강화시키고 이랬는데 보이스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문 정부에서 이 과열된 재건축 시장 또 부동산 시장, 아파트 분양권 시장을 쭉 눌러오는 과정에서 보유세를 좀 많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안 이렇게 되는데 보이스가 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이 다른 전략을 어떻게 짤까 했을 때 일본의 전략은 뭐냐면요. 일본의 전략은 보이스가 올리게 되면 사람은 세금은 그런다 그랬습니다. 전번에 제가 세금 할 때 세금에는 어떻게 할 때는 외의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분산 투자가 있는데 오늘 이제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1세대 1주택화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1세대 1주택화. 그런데 보이세를 적게 내려면 어떤 전략에서 적게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게 가지면. 그러니까 또 이걸 사전증여 개념에서 그래서 첫째 생각하는 게 사전에 증여해버리는 방법이죠. 적게 갖는다. 이완에 증여세 낼 거, 다음에 상속세 낼 걸 미리 분산해버리자. 우리가 투자도 분산 투자가 있듯이 보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개수가 많은 것은 보이스가 앞으로 종부세, 재산세 여러 가지가 인상이 돼서 부담감이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걸 분산하자.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보면 쪼개고 분산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증여죠. 증여. 이 증여는 재작년과 과거에는 좀 덜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 강남 상구랄지 전국적으로도 다 그러는데 계약서 중에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 중에 보통 한 10장 중에 석 장 정도는 증여 계약이다.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 계약이다. 그래서 증여가 앞으로 더 많이 이완에 팔려고 하니 중과사 세율이고 또 지금 파버리면 또 지금은 그렇지만 또 다음에 많이 올릴 걸 가까웠고 그러니까 남 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걸 팔지 않고 또 양도세도 중과된다 하니 소낙비는 피해가라 이래서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의 개념은 우리가 사전에 증여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전에 증여하니까 사전 증여 그러니까 죽기 전에 증여냐
이런 말씀도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 죽기 전에 그냥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또 비속에게, 또 우의 존속에게 또 증여를 하는 뜻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사전 증여는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다음에 큰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세금을 쪼개고 분산하는, 그래서 2018년 누 트렌드 쇠판짜기 전략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금융자산 비용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리테일 쪽에 상업용 부동산 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축소 지향형으로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주거 다이어트, 큰 것은 작게 줄이기도 하는데요. 그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재산,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이걸 전체, 내가 만약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120살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산, 그래서 유산세, 어떻게 보면 유산세죠.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이제 상속세인데, 이 유산을 좀 홀쭉하게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 증여는 10년 단위로 짜라,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증여 중에는 특히 요새 배우자 증여, 배우자 증여는 아다시피 6억까지는 증여하는 데서는 증여세를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또 우리가 바로 비속에게는 성년이 됐으면 뭐 5천만 원까지, 또 존속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는다.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는 매매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양도세가 중과되고, 또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증여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증여를 좀 많이 하고, 특히 세미나나 또 세미나장에서 특히 많이 묻는 부분들이 증여다. 증여가 폭발적으로 앞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증여 전략을 잘 짜면 절세 전략 중에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를 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부담부 증여 그러면 양도세도 생각해야 되고, 또 수종자의 다음에 부담할 이런 자금 출처랄지, 또 다음에 양도세 부분이랄지, 증여세 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증여로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홀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판을 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강남의 부자들할지 어떤 분들은 내 생전에는 사전 증여 안 한다. 꼭 한다면은 우리 내 사랑하는 배우자한테는 내가 줄 수는 있으나, 애들에게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내 재산의 권력의 누수, 내임덕이 와가지고 추석 때도 잘 안 올 것이고, 또 뭐 나를 케어를 덜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숨이 다 있을 때까지 꽉 쥐고 있어서, 어차피 증여 받을 녀석이 상속인이고 상속받을 녀석이 증여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주겠나라. 증여세를 상속세를 좀 더 물더라도 증여하겠나라, 상속을 하겠나라. 그래서 어떤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나는 사전에 증여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재산을 양도소득세는 약간 여러 가지 거래도 힘들고 그러니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하겠다. 대표적인 게 이제 농지 같은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토지를 할지.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세 판을 짤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건 다음에 상증법에서 전번에 말한 것처럼 가문의 세금 해서 또 따로 여러 부분을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좌에서는. 그래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니면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특수관계인하고. 특수관계인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보겠죠. 뭐 부계 혈족의 6촌까지, 모계 혈족의 뭐 4촌 특수. 그런데 이제 전비석 간의 거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내 아들에게 상속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저 녀석이 좋은 직장을 다녀서 내 물건을 정상적인 가격에 사갈 수 있으면 상속과 증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매매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많이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세법상으로 너무 매수가를 그냥 매도가를 낮춘다든지 높여가지고
양도세를 잠깐 좀 이렇게 비튼다든가 또 우회 양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관계인들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부당거래에 대해서 계산을 부인한다든지 또 이월과세 원칙, 증여를 했는데 5년 이내에 팍 팔아먹는다든지 그래서 좀 특수관계인들에 관한 거래를 할지 또 증여해가지고 5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세법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기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여 상속도 있지만은 아들 존비속 간의 거래도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타인한테 거래, 제3자한테 거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자식하고 거래를 한다. 그래서 뭐 돈도 꿔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랬죠. 8.5%에서 지금 4.6%로 몇천만 원을 이자를 우리 자식이 나에게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딱 하고 돈도 좀 꿔주면서도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새반짝이는 트렌드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작년부터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보유세를 그러면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은 뭔가 이거죠. 세금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데 보유하고만 있어서 과거에 내가 자동차세보다 못했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가 이제는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보유세가 오른다 하니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을 뭘까 해서 그 작년에 2017년 12월 13일이죠.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개선안들을 쭉 발표하면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제도를 상생 전략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개편안을 가졌었죠. 그것 중에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는 장기로 8년 이상 또 10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보유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그래서 합산한 것을 배제하겠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종부세랄지 자산세로부터 심지어 신축을 살 경우는 취득세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거래세 및 그다음에 보유세 및 또 심지어는 양도소득세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축 주택을 사서 장기로 준공공임대라고 그러죠. 장기로 임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좀 덜 해주고 또 의료보험이랄지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적게 경감시키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장기로 민간인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 전월세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정부에서는 보유세에 대해서 좀 경감 정책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적게 받거나 안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한 120만 가구 건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또 2019년, 2020년 정도가 되면 한 200만 건을 등록시키는 걸로 이제 하고 있죠. 네,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리고 나서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집이 한두 채 있는데 과거의 관행도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빗사이로 싹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안 돼. 의무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도 안 하면은 여러 가지 페널티를 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유세를 피하는 방법 중에 대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다른 주택, 거주주택 및 다른 주택을 묶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묶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여러분들 신문에 봤지만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자. 똘똘이 주택이다. 똘똘한 1세대 1주택만 보유하자 이런 뜻입니다. 똘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가가에는 다도익선이 좋아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라 할지 보유세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주택을 팔게 되면은 20% 포인트가 중과된다든지 여러 가지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 자체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똘똘한 주택을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고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좀 상당하겠죠. 그러나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자유롭다 그럴까 부담이 덜 된다든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하고 똘똘한 한 채 아주 그냥 앞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새 아파트를 딱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똘똘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려는 거 가격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8위 대책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를 빼고 한 3주택 이상을 필요 이상으로 투기 목적으로 그것도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똘똘한 주택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주택연금을 받아서 이걸 내가 노후연금으로 대신 쓴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똘똘한 주택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이 항상 좀 왜곡되는 면이 있죠. 주택 쪽의 세금이 그동안에는 가장 너그럽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 공제, 그 다음에 비과세 뭐 이런 부분이 주택 부분은 아직도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아다시피 뭐 재건축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재초안,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득 환수를 할지 보유세, 양도세 또 사고 파는 거를 양쪽을 차단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홀딩하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택 쪽의 재테크의 매력을 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자기 자본의 10% 20%만 있었다든가 요새는 또 전세 가격이 흘러내려 가지고 과거에는 그 전세가가 한 거의 80%까지 전세가 매매가에 대비 전세가율이 80% 될 때까지만 있어도 세입자 돈으로 재테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세 가격도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 부분의 재테크가 약간 비주택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비주택 쪽의 트렌드가 재테크를 할 때 주택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섣부르게 토지 시장으로 간다든가 뭐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의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그 뭐랄까 그 인구 우리 5천만 인구에 비해서 1대1 쪽에 상업용 상가랄지 빌딩이랄지 오피스 이런 것이 너무 가다하게 공급된 면이 있어요. 우리 주택은 좀 덜 하는데 그래서 이 공실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주택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썩어도 준출하고 재테크는 무조건 주택 부분을 잡고 흔들어야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벌써 공실이 많이 강남이랄지 우리 저기 서울시에서 좀 잘 나가는 지역들이 뭐 홍대랄지 여러 지역들을 보면 임대료가 너무 높고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 요새 인건비도 좀 올랐잖아요. 이걸 하고 견딜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인기 많던 작년 재작년에 인기가 치솟던 꼬마 빌딩도 인기가 좀 시들해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겠죠. 이유는 하나는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니까 내가 무슨 조그만 꼬마 빌딩을 한 40억 사고 싶은데 과거에는 뭐 40억이면 한 30억을 해줬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안 해주고 문제는 공실이 발생하는 것이 임대인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좀 인기가 시들하거든요. 지금 요새를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신도시에 가보면 초가 공급돼 가지고 아직도 주택은 꽉꽉 들어차 있는데 상가는 아직도 텅텅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택을 부분을 좀 이렇게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비주택 부분으로 몸을 트시는 부분 또 꼭 뭐 비주택 부분에 뭐 부동산만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주식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또는 뭐 요새 차항투를 잘해서 엔젤 주식에 막 좀 투자를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곳에 내가 투자를 해서 한번 대박이 한번 나봐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굳이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
우리보다 선진국, 뭐 일본이랄지 미국, 유럽보다는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아직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좋은데 너무 이 부동산의 재테크 쪽을 바로 주택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재테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방향을 틀 때는 분명히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증여, 상속,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세테크의 세 판짜기에 첫째 하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세대 1주택화 한다는데 세대 분리죠. 세대를 분리해라. 재산을 분류해라. 세대를 분리해라. 이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세법상의 세대 분류하고 주민등록상의 세대 분류는 좀 틀린 점이 있다 그러죠. 자, 아직 30세도 안 된 사람이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부터 주소만 저 이모 집으로 옮겨놨다고 해가지고 과연 국세청에서는 세대 분리를 완결편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가 세법에서 세대 분리를 하는 기준은 틀리죠. 또 한 세대에 여러 사람이 산다고 해가지고 산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를 들어 형하고 형수가 우리 집에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동일한 거와 생계를 같은 고소에서 하는 자가 1세대라고 본다면 형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입니다. 양도할 때 당연히 1세대 2주택으로서 내 본주택을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대 분류를 우리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세대 보면 형수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든지 형수. 그러니까 세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또 30세 이하의 자식분들이 분가를 하더라도 우리 체제생계비라 그러잖아요. 그 이상의 인컴 소득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시즌2에서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어디로 군대를 가더라도 이렇게 장교로 간 우리 아들은 예를 들어서 최저생급 이상의 봉급을 받는다면 이 녀석은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거고 저 병장으로 가가지고 10만 원 받은 큰아들이라 그래 작은아들이 장교라고 그래도 거기는 세대 분리를 못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가 저는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보유세라 할지 양도소득세라 할지 이런 것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자금 출처를 앞으로 이제 차차 증명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금 출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세대 분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주소만 옮기면 되는 줄 알더라. 또 우리가 뭐하고 또 혼돈을 많이 하냐면 이 세대 분리가 우리가 청약할 때 그 세대 분리는 또 개념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요새 여름 감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이 존속, 비속, 배우자 존비속 또 나로부터 존비속을 딱 패밀리를 딱 명단을 놓고 이 녀석은 세대 분리를 시켜야지. 이 녀석은 세대 분리를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쪼개고 분산하는 전략을 우리가 꼭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안 하더라. 두 번째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딱 세대 분리를 잘 해놨다가 양도소득세 딱 내고 나서 바로 또 막 리턴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건 좋고지만은 세대 분리의 가장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이장이혼입니다. 이장이혼. 이장이죠. 이장. 이혼. 이건 조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지만 아니 7년 이하의 신혼부부들에게는 여러 가지 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더라. 그러니까 재혼도 인정한다더라. 그러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노령연금인가요? 그런 것도 2배로 받고 또 그 신혼부부용 주택도 좀 싸게 받아보고 이런 거에서부터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1세대 2주택 부부는 합산한 거니까 이장해가지고 2개가 가지고 있는데 한 채 한 채로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혼하고 이런 분도 많이 보셨는데 이런 이장 이혼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게 몇 가지 이 현장에서 30년간 지켜보면서 아무리 세법 규정에 세대 1세대 1세대 분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은 청약 시장에 도전하려고 이혼을 9번 했다는 사람 또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분 중에 3분의 1이 이장 이혼이라 할지 과거에 IMF 때는요 우리 집에 막 재산이 뭐라 그러죠 막 빨간 딱지 붙을까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이혼하고 그런 게도 많은데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이렇게 양도소득이랄지 보유세랄지 세금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혼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국세청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그랬죠. 엔티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세금 때문에 이혼하려고 생각하신 분 만만치 않다. 저는 그게 나중에 처음 이렇게 들춰져 가지고요. 더 추징, 그 다음에 불성실 가산세 40% 이렇게 무는 사람도 여러 봤기 때문에 이렇다. 조심하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드디어 우리 서울시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3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과거에 우리가 뉴타운 개념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지부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를 좀 고쳐 써보자, 다시 고쳐 써보자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방법론적인 것을 좀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하에, 도정법 그러죠. 도정법 하에. 과거에 이 도정법이 아다시피 6개로 돼 있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사업, 개선사업, 도시환경 개선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게 있었던 것을 4개로 단순화시켰죠. 그래서 올해 2월 9일부터는 이 도정법이 많이 전면 개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이렇게 보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7층 이하로만 지어라. 또 용적률도 좀 적게 준다. 물론 이제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헌집을 고쳐 쓰고 또 불량주택을 잘 고쳐 써서 새 집으로 서울을 새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거꾸로 역작용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6개 방법을 하던 것을 4개로 축약시켜서 통폐합한 것이죠. 통폐합. 그래서 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합친다든지 또 개선사업으로 관리사업을 없애고 개선사업으로 한다든지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지지부지해요. 잘 안 되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사업으로 요 밑에보다 규모가 작은 빈집법 그러기도 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좀 많이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자, 뉴타운 덩어리만 컸고 지금 2002년도에 뉴타운 한다고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니 지금 15년, 16년째 접어들어도 우리 집 철거 하나 안 되더라. 크게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소규모로 작게 고쳐 쓰자.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냐 이상이냐 200세대 이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니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니 그 소규모 미니 재건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 융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전도 내게끔 해드리고 여러 가지가 할 테니까 도정법 좀 큰 틀에서보다는 이 작은 틀에 서울을 새롭게 해봅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야지 전셋값도 또 우리가 아파트 전세가 꼭 6억 7억짜리만 전세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지하실방도 옥탑방도 누군가는 살고 있고 살아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10,000원이지만 전세가 적어도 3, 4억 가지고는 어떻게 그걸 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한 이런 주택이 앞으로 또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뭐 이건 너무 앞서가는 발언입니다만은 어느 신문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자유항래가 옛날 독일처럼만 된다면 수도권에 북한 주민들이 200만 명이 와서 여기에서 택시 드라이버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또 뭐 왔다 갔다 왕래를 하게 하면 수도권은 더 과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부에서 세판 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판 짜야 되는 것도 이런 도정법처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큰 규모보다는 이렇게 적게 쪼개서 그러니까 20세대 이하, 미만, 이상 또 200가구 미만 이런 주택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층수 조정도 좀 할 것 같고 좀 더 뭐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또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기부 체납을 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도시의 대형으로 가지고 빼놓은 뉴타운으로 25개 구가 또 수도권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뭐란 말이냐 소외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주택을 정비를 좀 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빈집법 그러기도 하고 빈집조례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에 헌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세워보자. 이게 뉴욕이나 제가 이번에 몇 군데를 중국도 좀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27제곱미터랄지 뭐 40제곱미터 이하의 싱글족이 뭐 지금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뭐 27%나 넘는다면서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좀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버린필 사업이 미국의 그 블룸버그 시장 있을 때도 뭐 많이 지었고 일본도 또 이런 추세가 있고 유럽 가봐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공급을 좀 해보자는 것 해보든가 또 우리가 재고주택 낡은 주택이죠. 과거에 83년도에 80년도에 또 90년도에 초에 지어졌던 연립 그 흔한 빌라들이 물도 잘 안 나오고 녹물도 나오고 뭐 주차장, 지하 주차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도에 5월 4일날 탄생을 했는데 이게 60만 채가 공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좀 나왔죠. 주차장 문제랄지 또 그 뭡니까 주택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랬는데 그 이후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내진 설계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또 주차장법도 강화됐고 그래서 최근대 2, 3년대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기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지어진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다시 봐야 되는 개념이 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그 건축법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그 도로 사선은 우리가 한 50년 만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조권 사선이 남아 있는데 이 일조권 사선을 남겨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 보면은 신축 주택 보면 이렇게 그냥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이렇게 진급 판넬로 막아가지고 또 화재도 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누수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거 일정 부분을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걸 양성화 시켜준다든지 또 양성화 시켜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좀 그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두 번째는 이 자체를 일정권 사선을 좀 없애가지고 일정권 사선이 그 우리가 옛날에 전기 들어오지 않는 때 동짓날 빨래를 말려야 되는데 너 앞집이 그늘이 져가지고 내가 햇빛을 못 받고 산다. 그런데 요즘은 뭐 에어컨디션이랄지 이 전기 시스템들이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인프라 쪽에서도 도배하시는 분 또 이렇게 뭐 목수 이런 분들도 일자리도 많이 샤시 하시는 분, 샤시 이런 분들 일자리도 많이 좀 요새 불경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개별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너무 좀 타이트하다. 그리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지금 제가 이 30년 동안 이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이 지목 변경, 형질 변경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그린벨트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말로만 그 네거티브 정책을 쓴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적으로 공법이랄지 이런 법들이 그대로 공포스러운 사용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공법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공적 공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혁신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뉴 트렌드 전략의 정부의 트렌드 전략도 세판짜기 전략도 이런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우리 단독주택이 한 40만 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고쳤어. 우리도 그냥 넓은 발코니가 있고 그냥 지하 주차장이 뻥뻥 뚫어 있는 아파트로 가. 빨리 우리는 재개발이 안 되나. 아까 심지어 하물며 우리는 가로주택 정비 조건 컨디션에도 안 들어가. 또 이게 한 60평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 집이 40평이다 보니까 신축하기도 그래. 또 다중주택을 짓자니 이게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좀 너무 꼭대기 있다 보니까 애물단지일 겁니다. 이 단독주택이.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노후되고 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대로 지금 70년 동안 방치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랄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탈리아나 뭐 저런 데 유럽을 가보면 그 산등성이 집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 돼 있잖아요. 이쁘고 굳이 전면 철거를 해서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좀 틀려요. 우리는 습식식 건축이고 워낙 긴급하게 급조된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 창신지구랄지 숭이지구에 대표적으로 우리 도심 재생을 해놨는데 가보면 페인트 칠하고 뭐 이렇게 좀 페인트 칠한 것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실패하지 않나. 제가 뭐 이 시간에는 뭐 정책을 뭐 어필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판 짤 때 다시 해서 이제 간추려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시 해서 한번 잠깐만 간추리면 주택을 배신하지 말자.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지금 여러 가지의 뭐랄까 불편한 진실이죠. 아까 보유세 여러 가지 양도세. 그렇지만 여기서 비주택으로 다른 상품으로 건너뛰어서 재테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자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세테크 쪽에서 분산하고 쪼개고 증여하고 상속하는 전략을 짜자. 미리 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거 아파트만 우리 아무리 서울이 아파트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강북의 모 구들은 막 7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또 이쪽으로 강북의 강진구 같은 데는 아직도 단독주택이 60% 70%거든요. 그런 구도 많고 또 우리 마포구만 하더라도 합정동 망원동 가면은 옛날에 지어져 있는 이게 30년 40년 된 옛날에 빌라 그랬잖아요. 우리 건축부에서는 빌라란 말은 없죠. 연립 다세대들이 그대로 노후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재건축, 재개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묶어서 어떤 것은 트랜스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재테크 기술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트렌드를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시골로 앞으로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세판짜기 중에 하나가 의외로 저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기농, 기촌, 뭐 기어, 기산 요새는 뭐 자연이 좋다니까 기산도 많이 생각하고 임산물에 대한 뭐 그런 가공 이런 것이 소득이 높다 하니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서 탈서울화를 많이 생각을 해요. 자, 탈서울화를 하는데 그 일본 애들이 쓰는 말로 뭐 I턴, U턴, J턴 뭐 이런데 뭐 내가 서울에서 너무 도해져 와가지고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골이 너무 멀어서 전라남도 강진, 순천이라 너무 멀어서 중간 단계 원주나 여주나 이런 데로 좀 적당히 J턴 하거나 I턴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그래서 세판짜기를 할 때 저는 이완에 서울을 탈출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미리미리 좀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시즌 1과 시즌 2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은퇴 후 여론조사와 이걸 뭡니까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은퇴 후 가고 싶은 도시가 한 10개가 있는데 뭐 강원도랄지 춘천이랄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기준은 집값이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공기도 교통도 좋아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집을 10억짜리를 팔고 내가 어디로 옮겼다. 뭐 여주도 비싸죠. 뭐 강릉으로 옮겼다. 춘천으로 옮겼다. 그러면 3억 정도를 집 구입비로 쓰고 나머지 7억 정도는 나의 노후의 안전자금으로 뭐 은행에 맡긴다든지 뭐 아까 말한 그 이런 뭐 상가를 하나 사서 꾸준히 월세를 받는 분 이런 분들이 요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집을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서울이 지긋지긋해서 직장 30년, 학교 다닐 때 20년, 그래서 50년 살았더니 서울의 공기도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좀 옮겨봐야겠다. 이런 트렌드들이 앞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젊은 층에서 취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기농이라 할지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재테크 방송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퇴를 해서 가시든 그렇게 젊어서 내가 우리가 벤처 농업을 하시든 간에 뭔가는 좀 세금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가야지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재테크겠죠. 저는 내려갔다가 되돌아오신 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개인 간의 어떤 뭐 이유도 있겠으나 무작정적으로 우리 남한 지도를 펴놓고 보면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여기에 군수는 무작정적으로 좀 이렇게 뭐 창의적이고 액티브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기농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군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군입니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은 다음에 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간접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은퇴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더한 것은 이제 이런 요즘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가장 세미나장에서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동안에 2014년도 4월 1일부터 4.1 대책에서부터 전 정부 한 4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1년 동안은 뭐 분양권을 뭐 규제를 많이 했으니까 약 4년 동안에 그 거래된 이 분양권 시장에 대한 세금을 가장 많이 물어요. 분양권 시장에 가는 거. 그분들이 지금 재테크로 많이 가져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 보금자리랄지 뭐 이렇게 해서 로또에 당첨되신 분이랄지 그러니까 뭘 제일 많이 묻냐면 이 세금 중에서도 분양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것이 세금을 가장 많이 묻고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처럼 매일 30년간 또 저는 매일 세법을 연구하고 상담을 하지만도 하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두 건 법전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조건도 엄청 어렵고 컨디션도.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 중에 하나가 1번이 나는 순수하게 집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이 뉴타운이랄지 재개발을 해서 헐렸어요. 헐려가지고 어딘가에서는 이 나이에 전세는 살지 못하고 집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처분이 나가고 이제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멸실은 됐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법상으로 엄연한 1주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주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에서 사는 것이죠. 요 공사기간이 3, 4년 길리니까 이런 걸 이제 대체주택 그러잖아요. 이것까지 대체주택까지 세금을 먹이면 아니겠죠. 투기적인 요소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놨죠. 어차피 이것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이것도 샀으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끔
국세청에서 놔두지는 않죠. 그래서 대체주택에 대한 컨디션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사업 시에 인가 이후에 사서 그 집에서 또 1년 1은 사세요. 또 이 대체주택을 산 날로부터 뭐 앞으로 아니 새 아파트가 산 날로부터 뭐 1년 안에 전 가족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 대체주택을 입주하거나 관리처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로부터 사전에 2년 안에 파셔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벌써 제가 하는 것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체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내가 무주택 상태였는데 아유 더 오르기 전에 분양권이랄지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사신 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집을 또 하나 사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만 하나만 가지고 있다든지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가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또 내가 전 재산이 물려줄 재산이 10억 이하야 그러면 상속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분들이 많죠. 어느 정도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과세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양도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분양권을 먼저 팔면은 중과세율이 적용 안 된다는데 또 어떤 경우는 투기 가열 지구 내에 있는 경우는 그런 적용을 또 못 받는다는데 이런 거에서부터 요 분양권에 관한 거 또 조합원에 대한 입주권에 관한 거 관리처분 이전에 샀느냐 이후에 샀느냐 취득세 관계에서부터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딱 떼어가지고 제가 딱 다르게 떼어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제가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이게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바뀌기도 바뀌고 그 조항이 8가지 보따리를 준다는데 어떤 보따리는 나한테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에 관한 세테크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한 2시간 할 거고요. 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것 플러스 재테크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이렇게 보면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보자기를 크게 한번 보는 거죠. 2018년을 기준으로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세금 모든 거 어디쯤 와 있는가 세금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까 이런 거에서부터 심지어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즌 1과 2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번에 프리덴트 했을 때 했지만 요 분양권에 관한 거 이거 크게 보이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까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해 말어. 그 다음에가 복잡한 것 중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양도세 이런 것은 그냥 좀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토지 중에서도 이 농지 개념 이 세금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별개로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 부분에 대한 세금, 분양권에 대한 세금,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 굳이 이제 더 한다면 아까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것은 당연히 제가 이제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보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프리젠테이션으로 연 5회에 걸쳐서 5시간 동안 세 판짜기 개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오늘은 특히 이거 세 판짜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 또 어떤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어떤 정책이 나와서 내년 뭐 1월 달로 2월 달로 무슨 정책이 나오면 또 새 판을 다시 짜야 되겠죠. 뭐 또 바뀌겠죠. 뭐 앞으로 재건축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뭐 재개발을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적게 한다더라. 뭐 제초안이 좀 이게 조세 저항에 걸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면 그때그때 좀 다르겠죠. 근데 오늘 2018년 7월부터 앞으로 한 올 연말까지 바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아까 보유세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갭 투자도 이제 하기 힘들어졌고 주택 시장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 이제 프리젠트 시간은 마지막이고 이 6회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세금 얘기를 좀 더 이렇게 특히 세테크 얘기를 좀 더 뭐랄까 진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회에 걸쳐서 이춘모의 세판짜기의 프리젠테이션과 과거 시즌 1과 2에서 어떤 얘기를 좀 했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6회 시장부터는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더 시간이 아직 그래도 시즌 3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이 단독주택에 관한 세금을 많이 물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을 옛날에 싸게 사가지고 팔고 오면 양도세 개념인데 이게 너무 옛날에 한 5천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뭐 단독주택이 역세권이 전체를 지나가면서 10억이 됐다네.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네. 근데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2주택, 3주택이야. 그랬을 때는 이걸 신축 판매업으로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업소득세를 내는 게 어떻겠나. 양도소득세보다. 그래서 이런 신축 판매업. 이건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제가 세미나장에서도 특히 이것은 앞으로 신축을 하실 분들이거나 또 디벨로퍼들이 와서 수업을 들을 때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단순 경비를 적용을 옛날 2011년부터 힘들어졌잖아요.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홀고 새 집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5번 시간은 이걸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6번째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뜯어내서 벽돌 뜯어내듯이 이렇게 하나 진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자, 6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